페드가 빠져나간 이후에 실물 경기에서 성장과 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올 수 있냐라면 올 수 있죠. 이건 좀 발칙한 상상인데. 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최근 들어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한다, 델타 변이가 확산된다,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지, 또 우리나라 증시는 어떤 방향으로 갈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럴 때 정말 이분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신한은행 IPS 그룹의 오건영 부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9월 들어서 좀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 사실 굉장히 나쁜 소식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래서 고용지표가 악화되고,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늦춰지지 않겠냐. 지금 최근에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의 시장의 흐름을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면, 팬데믹 초기에는요, 성장이 주저앉아 있는데 돈의 힘으로 시장이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을 뿌려줬기 때문에 시장이 올랐다, 이제 이건데, 그 이후부터는 시장에서는 어떤 기대감을 갖게 되냐면,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년 동안 무언가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결국에는 페드가 도와준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 마치 뉴욕에 있는 큰 건물에서 마음껏 뛰어내리는 겁니다. 왜냐면 스파이더맨이 언제든지 올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어트랙션이 되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는. 그럼 그냥 뛰어내리면 어느 순간엔 잡아줄 거니까 오히려 재미있는 빌딩 뛰어내리기 게임이 되고 스파이더맨을 만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되게 자극적인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네.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학습 효과가 만들어낸 게 뭐냐면 바이 더 딥이라는 말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밀리면 무조건 사면 되는 거죠. 그 학습 효과가 생기니까 시장에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무언가 경제 지표가 안 좋으면 와, 도와주러 들어온다, 이 생각을 하니까 경제 지표가 안 좋으면 돈의 힘으로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 생각을 했고 페드를 끼고서 끌어올렸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작년도 11월 이후에 뚜렷하게 나타났던 현상인데, 작년 11월 이후에 나타났던 현상은 백신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부터는 백신의 보급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3월에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1인당 $1,400씩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정책들, 강력한 경기부양책이 나왔어요. 그 힘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뜨겁게 달아온 거죠. 그러면 성장이 좋으면 주식이 좋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성장이 안 좋으면 페드가 돈을 넣어주기 때문에 주식이 좋습니다. 그러면 경기가 좋건 안 좋건, 성장이 나오건 안 나오건 어쨌든 주식은 오르도록 세팅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무슨 변수가 들어오든지 간에 주식은 오르게 돼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은 더욱더 주식시장에 열광을 할 수 있게 되는 이제 그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럼 이제 이런 그림 그대로 가져와서 생각을 해보면, 요번에 9월달 이제 고용지표가 발표되기 전에 시장의 기대는 두 개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테이퍼링에 대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미국 고용을 신경 쓸 이유까지는 없을 텐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용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바라보셨던 가장 큰 이유는 전 거기에 있었다고 봅니다. 이 고용지표 때문에 테이퍼링이 9월에 하냐, 연내에 하냐, 내년에 하냐,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으니까 그 테이퍼링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 거죠. 두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고용이 좋게 나오거나 예상보다, 고용이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오거나. 고용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 이렇게 되겠죠. 테이퍼링을 결국에는 빠르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한 거고, 그러면은 테이퍼링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뿌려주는 돈을 조금씩 줄이기 때문에 자금의 공급이 줄어드는 거라서 결국엔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 금리는 뛸 거다. 그래서 주가 하락, 금리 상승,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한 거죠. 첫 번째 시나리오에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 예상보다 안 좋으면 테이퍼링이라는 게 서두르기 힘들 것이다, 이 생각이 나온 거고, 그러면 테이퍼링이 힘들어진다는 얘기는 주가에는 호재니까 주가 급등, 그런 다음에 금리는 하락,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계속해서 돈을 계속 뿌려줄 거니까. 그러면 두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서 기다린 겁니다, 시장은.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딱 발표가 된 게 어마어마하게 실망스러운 숫자가 나왔어요. 23만 명이 나왔어요. 이게 분포표를 보면은 최저가 37만 명 정도를 예상했거든요, 기관들의 분포표를 보면. 네. 근데 거기서조차 37만 명 예상할 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건 너무 비관적이지 않아? 이런 예상을 했던 거고, 시장에서의 컨센서스는 73만 3천? 이런 식으로, 그런 쪽으로 이제 70만 명 정도 생각을 했던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고용지표를 예측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델타 변이 영향이 있어서 예상보다 조금 실망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한 60만? 이 정도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와, 이게 23만이 나온 거죠. 깜짝 놀란 겁니다. 근데 anyway, 실망스러운 고용지표가 나오면 주가는 급등을 해야 되고 금리는 크게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뚜껑을 딱 여니까 그 발표가 난 다음에 시장 반응을 보니까 이런 거죠. 주식시장이 옆으로 겨요. 그리고 다우존스는 떨어지고 네. 나스닥 조금 오르고 네. 실망스럽죠. 그러니까 많이 오르진 않고 시장 예상과는 다른 거죠. 옆으로 기어요. 네. 두 번째는 금리는 많이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금리가 급등을 해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뭐지? 이제 이상하네요. 이런 생각을 하게 네. 되는 거죠. 네. 일단 첫 번째 생각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어쩌면 시장에서는 여태까지 페드가 돈 넣어주면 주가 오르고 페드가 돈 안 주면 주가 떨어지고 이 패턴을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해왔는데 이 패턴에서 사람들이 약간 투자자들이 벗어나는 거 아니겠는가, 무언가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는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고용 지표를 보면서 어쩌면 테이퍼링 이외의 변수도 수면 위로 부상할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볼 필요도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은 좀 같이 해봤습니다. 그러면 테이퍼링 이외의 변수라는 건 뭐 고용 지표가 워낙 안 나왔으니까 경기가 둔화되면서 네. 우리가 생각하는 시나리오의 어떤 경기 회복과 함께 테이퍼링 이 시나리오가 아닌 나쁜 시나리오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이제 뭐 시나리오에 항상 긍정적인 시나리오와 부정적인 네. 시나리오가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실망스러운 고용 지표가 나오면 성장에 대한 우려감은 클 것 같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성장이 안 나오면 페드가 돈 풀어주니까 주가가 오른다며 이렇게 네네.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연말에 이제 한 번 더 코로나가 올라왔었을 때 성장이 둔화되는 시그널이 나타나니까 시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YCC라는 걸 해달라고 했었어요. 페드한테 네네.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해서 네네. 금리 올라가는 걸 눌러달라. 두 번째는 양적 완화를 늘려달라. 양적 완화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세 번째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해달라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올해 2월, 3월 정도에는요. 제가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이런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는 막 말씀드리고 그랬었어요. 네. 저도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대중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그러니까요. 이제 참 이렇게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을 저도 하게 돼요. 보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다 잘 알기 때문에 진짜 네. 오히려 이제 고수들이 많아지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많으시죠. 이제 뭐 어쨌든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다 양적 완화를 늘리는 거다 이런 걸 다 떠나서 딱 그러니까 흐름은 뭐냐면 성장이 둔화되면 더 주세요라고 쳐다보는 거죠. 성장 둔화다 그럼 딱 쳐다보는 거죠. 돈 더 안 줘요? 이렇게 네. 싹 이게 내리면서 쳐다보는 거죠. 더 줘. 네. 근데 자 지금 성장 지표 안 좋게 나왔죠. 네. 그럼 양적 완화 늘린다는 얘기는 차마 못 하고 있죠. 시장도 전혀 기대 안 하고 있어요. 뭘 기대하고 있냐면 양적 완화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좀 덜 줄여주면 안 될까? 천천히 줄여주면 안 될까?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는 지원이 페드의 지원이라는 게 항상 바닥에 깔려 있었죠. 기저에 끌고 있었죠. 네네. 근데 지금은 그 페드의 지원이라는 게 사실상 이제 조금씩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나왔던 거죠.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거죠. 결국에는 시장이 성장하고 유동성으로 올라간다. 이 두 가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했을 때 유동성이란 요인이 이제는 신축적으로 들어와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면 시장은 뭘 바라봐야 되냐면 성장이라는 걸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겠나. 네. 이제 그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오. 그래서 저는 이제 성장 둔화에 대해서 네. 시장이 예전에 성장 둔화가 호재다라는 이제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네. 오히려 이제는 성장 둔화가 반드시 호재로 연결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들. 네. 그걸 첫 번째 좀 해봤던 거고요. 네. 두 번째는 금리가 뛰었단 말씀이죠. 네. 금리가 뛰니까 뭘 해석을 해봤냐면 이게 그럼 금리가 왜 뛰었을까 도대체 네.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 물가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가라는 걸 좀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태까지 우리는 저도 이제 예전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었지만 지금의 물가 상승은 일시적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근저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첫 번째는 이제 기저효과라는 게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공급 사이드의 이슈, 그죠? 네. 이게 뭐 이제 단기적으로 공급 사이드의 이슈가, 그러니까 수요는 빠르게 돌아서는데 결국엔 돈을 받으면 바로 쓸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공급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시차 때문에 공급 사이드와 수요 사이드가 올라오는 시차 때문에 나타나는 물가의 상승이라는 게 있었다. 그럼 나중에 따라오니까 결국에는 물가는 안정된다. 세 번째는 이제 원자재라든지 네. 이런 쪽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이 큰데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서 물가를 갖다가 끌어올렸던 케이스가 08년도, 11년도에 있었단 말이죠. 네. 그때 물가 많이 오른다고 했었어요. 근데 돌아보면 이런 거죠. 11년도 이후에 지금 물가가 제일 높거든요. 네. 그럼 와 물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럼 지난 10년간은 뭐 했지? 이런 생각도 들죠. 네. 지난 10년간은 아니 11년도에 그렇게 물가가 높았는데 왜 물가 그동안 못 올랐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네. 사실은 그때 굉장히 높아졌던 물가가 연약했던 성장을 찍어 눌러요.
연약했던 성장을 찍어 누르니까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12년도, 13년도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불 정도 했거든요. 근데 16년도에는요, 앞에 일자가 빠지면서 25불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그만큼 물가 상승 압력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원자재라는 건요, 원자재나 식품 같은 경우는 뭐 요즘은 이제 누구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원유 가격의 변동성이 되게 크다는 것. 그렇죠. 올랐다가 내일도 떨어질 수 있어요. 네. 이게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이야 원자재 가격이 높지만 최근에 보시면은 그 목재 가격 떨어진 거 보시면 거의 반토막 났어요. 엄청 떨어졌거든요. 네. 그런 것들처럼 뭐 다른 원자재가 반토막 난다라는 말씀은 아니겠지만 결국에는 경기 둔화라는 건 결국에는 원자재 가격의 하락을 또다시 만드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들을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것들 이제 같이 종합을 해보면 물가라는 게, 물가 상승이라는 게 일시적이다라는 그런 로직들은 성립이 돼요. 네. 그리고 페드에서도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왔고, 네. 저 역시 거기에서 이제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요번에 고용지표를 발표를 했잖아요. 거기서 좀 찜찜한 게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80년대 초반에 폴 볼커가 이제 물가 잡고 막 그럴 때 그 난리칠 때 물가 상승, 그 임금 상승 수준으로 왔거든요. 근데 그럼 임금 상승이 된다는 게 그럼 뭐 크게 두려운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물론 이제 이게 일시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몇 달 지표를 좀 계속 봐야 되긴 하겠지만 임금 상승이라는 걸 잠깐 생각해 보면 원자재 가격하고 좀 달라요. 네. 임금은 이 세상에서 가장 하방 경제성이 높은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한 번 올라가면 내려오지 못해요. 네네. 쉽게 못 내려와요. 네. 그러니까 모두가 사회적인 컨센서스가 있는 IMF 외환위기, 이럴 때 조금 내려가지 어떻게든 조금씩 오르거나 아니면 정말 불경기면은 동결이 되거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임금은 한 번 올라가면 내리질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영진도 임금을 막 올리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경기 따라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라는 거는 원자재 가격이 높아져서 경기를 둔화시키면 뚝 떨어질 수 있지만 임금은 임금이 높아져서 경기가 둔화돼요. 뚝 떨어뜨릴 수 있느냐? 이게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임금이 이렇게 슬슬 올라온다라고 하는 거는 어쩌면은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금이 물가의 모든 걸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일시적인 물가의 상승이라고 했는데 임금이 올라온다는 건 밑방이 탄탄한 거잖아요. 네. 요놈 하나가 존재함으로써 일시적인 물가 상승, 그 일시적이라는 얘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길어지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고민은 좀 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테이퍼링이라는 이슈에서 이외에도 이제 우리가 다른 이슈들을 좀 고민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원래는 성장 쪽을 좀 많이 봤었는데 이번 고용 지표를 보면서 임금 상승 이슈하고 함께 물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같이 해봤고, 그러면 그냥 이번 고용 지표 한 번으로만 이제 비교를 해보면 성장은 둔화되는데 물가는 뛰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하고도 만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두 가지 요소들도 어쩌면 금융시장 전체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태까지 우리가 페드가 뭘 해주느냐를 좀 많이 봤었다면은 이제는 페드가 빠져나간 이후에 실물 경기에서 성장과 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걸 한번 주시해 보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물가에 대해서 걱정을 좀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견해를 보면, 이게 9월까지는 실업수당이 워낙 많아서 사람들이 에이 실업수당 받지 뭐 이런 생각이었지만 이제 맞아요. 실업수당 다 떨어지고 나면 일자리를 구하러 나올 거기 때문에 임금 상승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그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올해 초에 그 서머스죠. 네. 서머스가 이제 옐런이랑 바이든 행정부에 얘기한 게 뭐냐면 물가 상승이라는 것에 대해서 걱정한다는 시그널을 확실히 줘야 된다.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더 이상 연장이 없다는 걸 명시를 해라, 이런 조언을 줬죠. 그러니까 보조금을 계속해서 주게 되면은 사람들은 일자리로 돌아가질 않습니다. 일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생산이 일어나질 않죠. 수요는 튀어 올라와 있는데 보조금 때문에 생산이 올라와 있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급과 수요의 미스매치가 생기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실업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일자리로 복귀하니까 그러면 이제 생산이 늘면서 그러면서 이제 물가가 안정이 된다는 논리죠. 근데 저도 9월 1일 날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좀 보면 좀 깜짝 놀랐어요. 그 기사를 보고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9월 6일 날 실업수당 지급이 중지가 되거든요. 네. 9월 6일 날 이제 됐죠. 네. 근데 공화당 의원이 이제 주지사로 있는 그런 몇 개 주는 22여 개 주는 6월 달부터 이미 실업수당을 추가 실업수당 지급을 중지를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추가 실업수당 주는 걸 6월에 중지한 곳이 있고 이번에 9월에 중지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 9월에 중지한 다음에 효과가 있는지를 보려면 6월에 중지한 곳을 먼저 볼 필요가 있겠죠. 딱 보니까 6월에 중지한 곳 있죠. 고용이 안 늘어요. 네. 마찬가지로. 오. 그러니까 중지한 곳이나 중지하지 않은 곳이나 고용의 변화가 크지가 않아요. 네. 거의 비슷비슷한 거죠, 양쪽이 다. 물론 그 기사 하나만으로 모든 네. 걸 다 입증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그 기사를 보면서 조금은 좀 혼란스러운 부분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실업수당을 지급을 중단하게 되면은 만병통치약, 만사형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네. 그러면 왜 임금이 왜 올랐는데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죠. 보통 임금이 오르는 건 경기가 좋으면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시장에 100명의 노동력이 있는데 이 100명을 채용하고도 더 많은 사람을 채용해야 될 정도로 그죠? 네. 그러면은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노동력의 값인 임금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배웠거든요. 그럼 네. 경기가 뜨거우면 임금이 오르거든요. 그렇죠. 경기가 뜨거우면 임금이 오르는 건데 그럼 경기가 차가우면 임금이 오를 수가 없겠죠. 네. 근데 지금 시장을 보면 공급이 100이고 노동력의 공급이 그 다음에 일자리가 예를 들어 100이라고 해보죠. 그럼 100대 100으로 플랫입니다. 딱 맞죠. 그렇죠. 그럼 이제 임금이 이제 형성이 됐겠죠. 네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성장이 그렇게 세지가 않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럼 100보다 적어서 한 80 정도 된다고 해보죠. 네. 그럼 100명의 노동력 공급이 있는데 80만큼 수요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임금이 떨어져야죠. 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임금이 엄청나게 뛰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100명 중에 그냥 이게 예로만 10명만 일하려고 한다는 거죠. 네. 90명은 일자리를 알아는 본다는데 지금 임금 올라 있는 수준으로 안 들어오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바로 그 퀘스천이 나오는 거죠. 네. 아니 왜 일을 안 하지 90명은?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게 실업수당에 대한 얘기고 일을 하면 일을 할 필요가 없다. 실업수당을 주는데 거기에 대한 해법으로 그럼 실업수당 스톱 끝 이제 돌아올 거지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미국에. 네.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델타 변이 때문이다. 델타 변이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도 어려워지고 그럼 이제 불안하니까 그렇죠. 좀 더 있다 네. 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한다. 델타 변이가 생각보다 심각한 거다. 뭐 일리가 있죠. 근데 델타 변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물론 최근에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치명률이 옛날과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보다는 경제에 주는 충격이 작년에 첫 번째 코로나 만났을 때보다는 좀 약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럼 그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것 때문에 모든 고용이 이렇게 주저앉은 걸 설명할 수 있을까? 그걸로 조금 약하다는 느낌은 좀 받아요. 그렇죠. 뭔가 그렇죠. 조금 좀 밋밋한데 이 네. 느낌은 물론 그게 영향이 없다가 아니라 좀 뭔가 영향을 주는 거 아니야?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세 번째는 이건 좀 발칙한 상상인데 이건 그냥 한번 상상만 해본 겁니다. 네. 이런 건 이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저도 이제 결론 이제 한번 그런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가가 너무 많이 뛰고 코인의 가격이 너무 많이 뜁니다. 네. 그러면 임금을 시간당 15불에서 20불로 올려준대요. 꽤 강한 임금 상승률이거든요. 네. 그죠? 네. 80년대 이후에 최고의 임금 상승률 이렇게 나와요. 그럼 시간당 5불이나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임금이. 네. 근데 비트코인을 예를 들어 샀다. 코인을 샀다. 그럼 시간당 5불? 초에 5불?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우리가 한번 더하겠군요.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자산 시장이 변동성이 되게 높아서 네. 여기서 나는 돈을 벌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네. 이건 내가 낄 자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아마 그 시장에 들어가서 돈을 번다기보다는 일자리로 복귀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산 시장에 투자했었을 때 네. 금융 투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네. 임금 소득의 상승률보다 훨씬 더 높다면 빠르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성이 안 차겠군요. 5불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1년 반 동안 코인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네. 그러면 임금이 올랐는데 네. 과연 들어갈까? 근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계속 오를 것 같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굳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주식 투자도 네. 그냥 막 아무거나 넣으면 되는 게 아니라 고민을 하고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일자리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좀 주식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무언가 조금 더 큰 소득을 좀 노려보는 게 어떨까? 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네. 미국의 로빈후드라든지 네. 밈 주식에 대한 얘기들 이제 그런 얘기들도 좀 있고 코인 시장이 뜨겁다는 얘기도 듣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근거는 없습니다. 네. 일단 흥미로운데요? 그냥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고 네. 마지막으로 요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 생각은 있어요. 임금이 오를 거라는 기대가 생기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취업을 늦춥니다. 지금 낮은 임금을 받는 것보단
조금 더 버티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어제 고용 지표를 딱 보면 느낌에 임금이 떨어질 것 같냐 오를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좀 더 오를 것 같은 이 생각이 들죠. 천천히 시작하는 게 낫지 않나요? 네, 그렇죠. 만약 1년 계약한다면? 되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임금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 일자리가 구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임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들어가도 문제될 게 없을 것 같다. 델타 변이 지나고 들어가도 문제 없을 것 같다. 굳이 지금 델타 변이 있을 때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한 달 있어 볼까? 이런 생각 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과거에도 보시면 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탄탄하게 올라가던 시기에는 임금의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크게 작용할 때 그렇죠. 그러면은 기업들도 모두가 다 임금이 올라갈 줄 알고서 버티잖아요. 그럼 기업들도 꽤 많이 올려주기 전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실망스러운 숫자였던 몇 안 되는 23만 명, 이 사람들은 지금의 올라버린 임금을 테이크하고 들어오신 분들이죠. 다른 분들은 이것보다 임금이 높아야 테이크하고 들어오시지 않겠나. 그렇군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좀 어느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한다라기보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델타 변이 이슈도 있을 수 있고 추가 실업수당에 대한 이슈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발칙한 생각인 자산시장에 대한 이슈도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어떤 임금 상승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좀 작용한 게 아니겠나. 그래서 이제 이번 임금 상승을 물가하고 조금 연계해서 조금만 더 보면 어떤가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이러잖아요. 1357 다음에 뭐가 나와야 하면 9 이렇게 얘기하지만 1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그럼 이제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 달치만 보고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성급할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채권 시장도 물가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내용을 조금 더 지켜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초만 해도 이 여름이 되면 백신 접종 다 끝나고 위드 코로나 생각을 못했을 때는 그렇죠. 야 이거 보복 시법이 일어나고 뭐 경제는 활성화되고 이런 상상을 했단 말이죠. 근데 경기는 둔화된 상태에서 임금이 올라서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 이라는 게 1970년대 이후로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요. 그 가능성과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자산시장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지거든요. 저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은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올 수 있냐라면 올 수 있죠. 그러니까 성장이 둔화되면서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죠. 가능성은 있죠. 근데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은 가능하죠. 그 일시적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 1년 이내 이런 것들은 가능할 수 있죠. 왜냐하면 만약에 1년 이내에 짧은 성장은 둔화되는데 물가가 오르는 국면을 따진다면 11년도, 12년도에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정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08년도에도 국제유가가 뛰면서 물가가 올랐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성장은 주저앉고 있었죠. 금융위기에 사실 전 주곡이 올리면서 무너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도 생각해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70년대처럼 10년을 아우르는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런 형태의 지속 가능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은 사실은 높지는 않다고 봐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08년도하고 11년도의 케이스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높아져 버린 물가가요. 그걸 견뎌낼 수 있는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져 내려오곤 해요. 그래서 08년도, 11년도 이후에 나타났던 건 너무 높아진 물가가 성장을 주저앉히니까 성장이 깨지고 물가까지 훅 떨어지니까 저성장 저물가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만들었었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제 임금이라는 변수가 존재는 하지만 임금 이외에 다른 요인들도 이제 같이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뭐 전격적으로 돌입한다, 중장기적인 가능성은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부채도 좀 많은 편인 것 같고 다른 요인들, 특히 이제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요인들을 보면은 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높아진 물가가 안정되면서 일시적 물가 상승으로 끝나는 그 기간의 스팬은 넓히겠지만 꽤 많이 넓혀놓을 수는 있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 전면적으로 진행이 되게 세게 된다. 아직은 그게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쪽에서 걱정이 좀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테이퍼링이 늦춰진다니까 보통 때 같으면 주가가 많이 올랐을 텐데 횡보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러다가 만약에 주가가 좀 떨어지면 과거에는 야, 페드가 뭔가 해주겠지라고 항상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연준이 개입을 해서 시장을 살려줄 수 있는 어떤 구원투수의 역할을 앞으로도 기대할 수 있는 건지 이번에 주가가 떨어지면
혹시 연준도 이번에는 좀 내놓을 수 있는 어떤 카드가 없는 건지가 또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산 시장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조금 하락한다 이런 것까지 다 예전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뛰어들어오지는 않겠죠. 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도 그만큼의 기대를 하지는 않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실물 경제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을 만큼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죠. 연준도 다시금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 조금 좀 자극적인 비유를 하나 좀 더 드려보면은 인질극이라는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어요. 시장이 인질극을 하고 예, 있는 그러니까 거군요. 실물 경제하고 자산 시장이 인질극을 하는 거죠. 자산 시장이 실물 경제를 인질로 잡은 거죠. 네. 돈을 뿌리게 되면 중앙은행이 돈을 주게 되면 결국에는 뭐 100만큼 지원할 때 70은 자산 시장으로 먼저 흘러 들어가고 나머지 30만큼이 필터링 돼 가지고 실물 경제로 흘러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돈을 계속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30만큼 흘러 들어가서 실물 경제가 좋아지니까 계속해서 돈은 뿌려줘야 되는데 자산 시장이 계속 비대해지는 게 되게 두려운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돈을 끊으면 실물 경제가 받는 것도 아예 없어져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을 계속 줬던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자산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서 자산 시장하고 실물 경제하고 맞물려 있다고 가정해 보죠. 사람들이 실물 경제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자산 시장에 그럼 투자를 늘렸을까 줄였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실물 경제로 들어오는 돈이 적은 겁니다. 자산 시장은 비대해지고. 그럼 실물 경제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자산 시장에 투자를 했겠죠. 그럼 자산 시장이 만약 흔들리면 실물 경제도 같이 흔들리게 되죠. 네. 인질로 잡는 겁니다. 그러면 실물 경제가 흔들린다라는 걸 보게 되면은 자산 시장이 뛰는 것들이 부담스럽더라도 페드가 다시금 들어와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조금은 좀 아이러니하게 이제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앞에도 마이더딥이라는 학습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네. 깨지면 페드가 들어온다. 네. 그 학습 효과는 지난 10몇 년 동안 계속 이어오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거예요. 시장은 흔들리지 않는다. 네. 흔들리더라도 페드가 들어온다. 그러면 기자님하고 저하고 이제 그 수많은 여기 이제 친구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는데 네. 뭐 악재가 하나 터졌어요. 그럼 이제 팔아야겠다는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기자님 얘기하시는 거죠. 아유, 페드가 또 들어와서 버텨줄 거야. 네. 굳이 왜 팔아요? 그렇죠. 악재가 터져도 팔지 않아도 되잖아요. 네. 수수료만 나오잖아요. 네. 어차피 다 페드가 네. 살려줄 건데. 어차피 페드가 살려줄 건데 뭐 이제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페드가 돈을 빼서 테이퍼링을 하면서 자금을 덜 공급해 주니까 주가가 빠진다. 아니죠. 왜냐하면 아이, 우리 조금만 힘들어하면 또 줄 텐데 뭐. 네, 그렇죠. 그러면 시장은 페드를 믿고서 자산 시장이 버티는 거죠. 안 빠지고. 그런데 페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페드가 테이퍼링을 연기하거나 지원을 더 늘려주려면 자산 시장이 흔들리거나 실물 경제가 흔들려야 지원해 주잖아요. 아, 그러네요 또. 그럼 양쪽이 동상이몽하는 거죠. 네. 자산 시장은 페드가 도와줄 거니까 버티고 있는 거고 네. 페드는 자산 시장이 버티니까 괜찮은 줄 알고 테이퍼링이 진행이 들어가는 거고 이제 참 이렇게 아이러니한 상황들도 참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페드의 지원이라는 게 과거 대비해서는 확실히 좀 민감도가 낮아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줄 정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페드도 이제 다시금 개입을 하게 된다. 근데 그 시간이 예전처럼 그렇게 빠르게 신속하게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다. 이제 현재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글로벌 경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일부에서 흥미로운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실물로 전환되는 실물 경제를 봐야 되는 세상이 오면 어떻게 변할지 참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2부에서 그 얘기를 계속 이어갈 생각이고요. 잊지 말고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면 2부에서 오건영 부부장님의 글로벌 경제 분석 계속해서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성장이 나오지 않을 때 중국 경제 하드캐리 해줬거든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부채 감축하기도 전에 경제 자체가 큰 위기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수출을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국가들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Round one, fight.